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대 후반에 막 시작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아주 큰 일을 겪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었는데 이 채널의 사연들을 자주 들으며 죽음의 용기를 붙들고 살고 있답니다. 세상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사연 역시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가슴 아픈 추억이 있는 그 기억을 지금부터 천천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남편과 관련된 일이에요. 남편은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이죠. 20살이 간 넘어 만나서 40살이 넘어서까지 함께 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많이 달랐어요. 처음 봤을 때 뭐 저렇게 답답한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한숨을 나오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었죠. 한 가지 일에 빠지면 앞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직진형으로 후다닥 끝내버리는 저 같은 여자가 어떻게 제 남편 같은 스타일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황당합니다. 첫 만남은 영어학원에서 이루어졌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는 한창 대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게 유행처럼 번져서 아주 많은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저와 남편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서로 짝을 지어 영어 회화를 하고 발표도 하는 그런 수업이 진행 중일 때 남편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답답하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조금 빨리 말하라고 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그 남자는 계속 꾸물거리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 없는 목소리였죠. 저는 그런 스타일을 딱 싫어했었어요. 그렇게 시간 끌고 답답하게 하면 같이 수업을 듣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저기요, 죄송한데 왜 그렇게 시간을 끌어요? 답답하게.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좀 확실히 알고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혼자서 그렇게 시간 다 잡아먹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원생들은 많이 있는데 몰라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하는 걸 그냥 넘어가요. 같은 돈 내고 다니는 건데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죠. 이 남자는 정말 딱 답답한 스타일이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맞다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편이었어요. 더 이상 말하면 싸움만 날 것 같아 그쯤에서 그만해두고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가는 영어학원에서 그 남자를 마주치는데 솔직히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나까지 생각할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 영어학원이 끝나고 학원 밖을 나오는데 누군가 제 팔을 강하게 잡는 거예요. 학원에서 자주 보던 2명의 남자들이었는데 좀 껄렁껄렁해 보인다고 속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제 팔을 강하게 잡고 술 한잔에 먹으러 가자던 그 사람들 때문에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더군요. 싫다고 강하게 어필을 해보아도 어느 누구도 지나가면서 저를 도와주지 않던 그때 그 답답해하던 남자가 제게 다가와서 도와줬어요. 손 놓으시라는 거 안 들려요? 당장 놓으세요. 이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잖아요. 강한 어조로 말을 하는 그 남자의 모습에 저는 조금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그렇게 답답하고 느릿느릿해서 짜증났던 사람이 이런 면도 있더라고요. 껄렁껄렁한 두 남자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고 결국 서로 멱살까지 잡다가 학원 선생님들의 만료로 겨우 끝이 나게 되었어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대로 집에 가게 할 수는 없어 그 답답이 남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고 그렇게 저희의 만남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나눈 많은 이야기들이 그 남자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아버지는 편찮으셔서 일찍 병중에 누워 계시느라 어머니가 홀로 돈을 버셨는데 자신이 장남으로서 집안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안 해본 알바가 없다고 하더군요. 단돈 1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이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길이라 생각해서 영어학원에서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편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는 스타일이라고 저보고 조금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새벽에는 우유 배달까지 하면서 학과 공부에 영어 공부, 그리고 과외까지 해나가는 모습이 진짜 멋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고 오히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말까지도 하게 되었죠. 주 2회씩 꼬박꼬박 영어학원에서 만나던 그 남자를 어느덧 자연스럽게 주 3회, 때로는 주 5회까지도 만나게 되면서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꼼꼼하게 챙겨주는 이 남자가 그때는 정말 좋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덜렁거리고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뭔가 놓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챙겨주는 이 남자의 모습에 정말 고마움을 많이 느꼈어요. 특히나 자신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건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는 모습에 진짜 많이 감동을 느꼈어요. 밥은 먹었느냐부터 시작해서 제때에 맞는 독감주사 스케줄까지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었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처럼 약간 화끈하시고 성격이 급하신 편이기 때문에 이런 따스함은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또 남친이 자주 하던 행동이 있었는데 바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었어요. 마치 어른이 아이한테 하는 행동처럼 제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그 느낌이 너무나 따뜻하고 기분 좋았답니다. 저도 꽤나 독립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남친의 이런 손길은 뭔가 보호받고 있고 내 편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귀여워? 애기 같아? 다른 여자들도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줬어? 라고 물으면 남친은 항상 이렇게 말했죠. 그럼 내 여친은 너무 귀엽고 애기 같지? 너는 내가 평생 지켜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준다고. 진짜지? 그 약속 꼭 지켜? 그럼 평생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옆에만 있어줘. 남친과의 달콤한 연애는 모든 일에 있어서 활력소가 되더군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바로 이런 것인가 봐요. 그렇다고 아예 한 번도 안 싸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연인들처럼 물론 많이 싸우기도 했죠. 특히나 한 가지에 꽂혀서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해결할 때까지 시간을 갖는 답답함에 진짜 힘들었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했고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 복잡하기도 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선물해준 옷이 너무 비싸고 과분하다면서 환불을 하려고 갔는데 환불과 교환 문제로 그 옷가게 점원과 엄청 실갱이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좀 짜증이 나서 남친에게 말했죠.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오빠 입으라고 내가 사준 거잖아. 그럼 그냥 비싸고 과분한 것이라도 그냥 입을 수 있잖아. 맨날 사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가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 알바도 안 하고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이렇게 비싼 걸 산다는 게 말이나 돼? 한 푼이라도 모으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비를 하고. 아, 오빠. 현재가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한 거지. 지금 그냥 좀 입어. 그 직원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직원 눈치를 왜 봐? 너는 그런 건 생각하지도 마. 그 직원이 너한테 뭐가 중요하다고. 너는 그냥 너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이런 건 나한테 과분해. 이거 환불해서 다시 너한테 줄게. 나는 2만 원짜리 티셔츠 한 장이면 충분히 행복하다고. 왠지 꽉 막힌 것 같은 남친의 생각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특히나 돈에 있어서는 유달리 예민한 모습을 나타내었죠.
자기 돈을 안 쓰는 건 그렇다 치고 제가 소비하는 습관까지 하나부터 다 따지고 드니 숨이 막힐 수밖에요. 대학생 때는 그렇다 쳐도 직장인이 되었을 때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간섭하는 것이 저는 너무 불만이었어요. 특히나 취업을 하자마자 저축을 들고 지출 계획서를 써서 가계부까지 써야 한다는 압박을 주었던 남친이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들처럼 저도 취업 기념으로 승용차도 할부로 떡하니 사고 예쁜 명품 신발도 하나 장만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남친의 철두철미한 반대에 부딪혀서 하지도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남친을 엄청 좋게 보셨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급하고 그런 면을 남친이 다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남친의 아버지가 암에 걸려 일찍 돌아가신 부분인데요. 암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영향이 있어서 좀 꺼림칙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저희가 하도 좋다고 하고 남친의 성격상 꼼꼼하게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약속까지 했으니 그것만 믿고 저희 사이를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남친과 저는 5년의 긴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의 홀어머니는 저를 많이 아껴주었어요. 아버님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어머님이 홀로 식당과 미신 공장에서 일을 하시며 자식들을 키우셨는데 그래서 그러신지 생활력도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상당히 넓으신 분 같으시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모습이지만 갖고 계신 마인드는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절대로 남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깨 수술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한마디로 홀 시어머니의 장남에게 시집간 저였지만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친 주변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친의 국민학교 시절부터 친구라던 나래라는 여자였는데요. 남편의 어린 시절부터 가정사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지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 질투가 났었어요. 성격은 또 얼마나 걸걸한지 술도 잘 먹고 담배도 피우면서 저한테도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다 아는 그런 스타일이었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도 나래라는 남편의 여자 사람 친구는 여전히 저희 곁에 있었어요. 그냥 제 친구라고만 생각하면 성격이 좋다고 하겠지만 이런 사람이 남편의 곁에 가까이에 있으니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몇 번이나 이 친구와 관련된 문제로 제가 화가 났었죠. 첫 아이를 낳고 한참 육아와 일에 찌들어 있던 제게 남편은 주말마다 그 친구의 일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나갔었답니다. 나래라는 그 친구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작은 공장 달랑 하나를 얻어두고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해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 저는 워킹맘으로 너무나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저기 이번 주도 토일 모두 나래 공장 가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뭐? 또? 아니, 직원을 빨리 뽑으면 됐지. 그걸 당신이 왜 맨날 가서 도와줘? 당신도 가정 있는 사람인데 나래 씨가 도와달래? 또 와달래? 아니야. 그런 건. 그냥 너무 바쁘고 힘든 것 같은데 직원도 빨리 안 뽑혀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지금 우리 집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친구 도와주지 말고 우리 집일이나 똑바로 해. 당신 마누라는 애 보고 일하고 집안일까지 미친 듯이 하고 있다고. 그래. 알지. 당신 고생하는 거 다 알지. 그래도 그게 친구인데 그럴 수가. 얘도 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 때 많이 도와줬거든. 그래서 그래. 사람이 받았으면 베풀어야 되는 거잖아. 미안해. 남편은 끝내 고집을 피우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결혼하고 늘 이런 식의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었는데 은근히 고집이 세고 자신이 생각한 것이 맞다고 끝까지 우기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딱 남편이 그랬었어요. 연애할 때는 모든 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래라는 친구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너무 꼼꼼하게 따지고 드니까 제가 정신이 쏙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제 카드 명세서를 남편이 우연히 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볼펜으로 체크를 해서 무슨 물건을 샀는지, 최저가로 샀는지 그걸 다 확인했냐고 제게 따져 묻더군요. 단돈 1원도 땅을 파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면 큰일 난다고요. 저는 또 답답함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저도 숨 쉴 구멍은 있어야 하잖아요.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도 워킹맘으로서 작은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여보,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지 좀 마. 나도 좀 숨 쉬고 살자, 어? 이렇게 어떻게 살아? 당신 애들도 커가는데 이러면 안 돼. 우리 돈 한 푼, 두 푼 모아서 애들 앞내를 해줘야지. 생각 없이 이렇게 펑펑 쓸 때가 아니라고. 뭐? 생각이 없어? 당신 지금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 같다는 착각은 하지 말라고. 당신처럼 쫌팽이에 집착하는 그런 남자 아니고도 세상 잘 살아가. 아휴, 앞날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 없이 써대는 여자는 내가 딱 질색하는 여잔데. 같은 여자인데 나래랑 너무 비교된다 너. 여기서 나래 씨 얘기가 왜 나와? 당신 지금 미쳤어? 그렇게 좋으면 가서 나래 씨랑 살아. 왜 나랑 살아? 당장 나가서 살라고. 당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거 정말 최악이야. 성인이면 성인답게 앞뒤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좀 행동하라고. 알겠어? 남편은 정말 벽창호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꼬라지가 얄밉던지 확 싸대기를 날려주고 싶을 정도였죠. 앞뒤가 꽉 막혀있는 남편은 매일매일 지출과 수입, 그리고 있었던 일까지 가계부에 적고 매월 지출 계획과 연간 계획까지 모조리 다 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남자와 옆에 같이 살려니 저는 너무너무 숨이 막혀서 때로는 호흡곤란까지 올 정도였죠. 그러는 사이 아이는 둘이나 태어났고 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맡기고 계속해서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과 육아 그리고 집안일 어느 것 하나 대충 하진 않았어요. 심지어 시모와 시동생들까지 챙기면서 아주 부지런히 살아갔죠. 남들 모두 저를 대단한 여자, 대단한 엄마라고 해주는데 도대체 남편이란 놈은 왜 그렇게 저를 못마땅해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15년이 지나가면서 저희는 엄청나게 많이도 다투었고 때로는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특히나 아이가 둘이 생기고 나니 하나를 키울 때와는 일이 2배 이상이 늘어나 있더군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의 성향대로 하다 보니 부딪힐 일도 많았고 급기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까지 서로의 언성을 높이는 일도 많아졌어요. 저는 화가 너무 나면 제대로 제어를 하지 못하는 탓에 주방에 있는 냄비와 그릇들을 바닥에 던지기도 했었는데 그 모습에 둘째 아들이 저를 나쁜 엄마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었는지 몰라요. 아이한테까지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왠지 다 남편 탓인 것만 같아 더 미워졌었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어느덧 남편을 처음 만난 지 20년이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뭐가 그래도 피곤했는지 맨날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며 살도 꽤 빠져있던 상태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이 씻는 동안 핸드폰을 몰래 한번 보려고 했는데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평소에도 잠금장치 없이 늘 열려있던 핸드폰이라 제가 봐도 따로 뭐라 말을 안 했었거든요. 뭐야? 남의 핸드폰을 왜 뒤져? 어?
아니 뭐 그냥 내 핸드폰이 잘 안 돼서 뭐 검색 좀 해보려고. 이건 엄연히 사생활 침해야. 아무리 부부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나 서로를 믿고 잠금장치도 안 해놓는 사람인데 앞으로도 또 이런 일 있으면 나 진짜 핸드폰 다 잠금장치 해놓을 거야. 알았어? 참, 뭘 그렇게 화를 내냐? 당신 뭐 나한테 캥기는 거라도 있어? 뭘 그렇게 화를 내? 알았어, 더럽고 취소해서 안 본다 한다. 근데 너 아주 나한테 한번 걸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당장 이혼이라고. 그 당시 남편이 친구인 나래 씨가 이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저는 좀 예민해져 있었어요. 이혼 고민부터 소송하는 일까지 제 남편이 나래 씨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왠지 제 남편이랑 잘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던 상태라서 남편의 핸드폰이 몹시 궁금했었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던 남편은 그 후로도 뭔가 이상한 행동을 자주 했었어요. 특히나 가족끼리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몰래 나가서 전화를 받는다던가, 그렇게 돈이 아깝다고 하는 사람이 밖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들어오질 않나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관계 자체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부인데 피곤하다는 핑계로 몇 달째 저와 잠자리를 피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뭔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저의 의심이 커져가던 가운데 드디어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저와 남편의 결혼기념일이라서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세상 다른 남자들은 까먹어도 저희 남편처럼 꼼꼼한 사람은 절대로 잊지 않으니까요. 근데 결혼기념일 당일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선물도 없고 밥 먹자는 말도 없고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죠.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싶어서요. 그래도 당일은 뭔가라도 있을 거라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그날 밤 10시가 넘도록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먼저 자고 화가 잔뜩 난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일부러 전화도 한 통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 역시 제게 전화 한 통 없이 그 시간까지 버티고 있더군요. 잠시 후 11시가 다 되어서 남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저를 보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휙 지나가는 남편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소리쳤죠. 당신 뭐야? 오늘이 무슨 날인 줄이나 알아? 어디서 술을 그렇게 퍼마셨어? 왜 그렇게 안 하던 행동을 해? 오늘? 오늘이 무슨 날인데? 무슨 날이든 말든 난 상관없어. 뭐? 뭐가 어쩌고 저쩌지? 당신 요즘 왜 이래? 진짜 여자라도 생긴 거야? 아니면 나랑 더 이상 살기 싫은 거야? 도대체 당신답지 않게 왜 이러냐고. 나다운 게 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어?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제 우리 서로 각자 살자. 애들도 있고 하니까 이혼은 절대 안 할 거고 서로 맞바람 피우면서 자유롭게 살자고. 어때? 괜찮지? 당신도 내가 맨날 답답하다고 했잖아. 어?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금부터라도 답답한 나한테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 당신 진짜 미쳤구나.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하냐? 그래, 그러자. 나도 너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잘됐다, 잘됐어. 그래, 서로 자유롭게 막 살자. 남편의 황당한 말에 저는 눈물까지 흐르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제게 그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울분을 가라앉히기도 전 남편은 작은 방으로 문을 확 닫고 들어가서 혼자 욕까지 하면서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뒷따위 인생 나도 살기 싫다. 정말 지긋지긋해. 내가 도대체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이씨, 이놈의 이생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갑자기 너무 많이 변한 남편의 모습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뜬 눈으로 밤을 꼴딱 지새우고 다음날이 되니 남편은 이미 나가버리고 없더군요. 아이들은 어젯밤 저희 부부의 싸우는 소리를 다 들었고 제게 걱정된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니 마음 한편이 좋지 않더군요. 아이들까지 이렇게 만들어버린 남편이 저는 죽도록 미웠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내고 싶었죠. 분명히 맹정신으로는 이렇게 하지 못할 테고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걸 바로 불륜이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제게 짜증을 낸다고 생각했죠. 이대로 멍하게 있다가는 안 되지 싶어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그리고 카드 내역과 핸드폰 기록 등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람이 맞다면 분명히 이 중에서 어떤 증거가 나와야 할 것이니까요. 남편이 잠이 든 사이 몰래 빠져나가 차량도 살펴보고 어떤 증거라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워낙 꼼꼼한 사람이니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급기야 남편인 친구인 나래 씨에게까지도 전화를 걸어서 꼬치꼬치 물었어요. 나래 씨는 화끈하고 솔직한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면 뭔가 맞으면 맞다고 대답을 해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저는 남편에게 만약 여자가 있다면 그건 100%이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나래 씨는 제 물음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남편을 그렇게 몰라? 둘이 만난 지 20년 정도 되지 않았어? 부인이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 정말 너무 관심이 없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관심이 없다뇨. 혹시 둘이 무슨 특별한 사이라도 된 거예요? 그런 거죠. 솔직히 말해줘요. 어차피 우리 둘 이혼만 안 했지. 서로 맞바람 피우면서 자유롭게 살기로 했으니까요. 아휴, 내가 아무리 이혼을 했다지만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너무 실례 아니야? 나한테서 무슨 대답이 듣고 싶은 거야? 이런 거 의심할 시간에 남편한테 관심 좀 더 가져라. 남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휴. 나래 씨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둘 사이를 의심하고 있던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 싶어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시모랑 시동생들에게 전화를 해봐서 은근슬쩍 남편에 대해 떠보기도 했지만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성과도 없이 제 궁금증은 하늘까지 치솟고 있었죠. 그러는 동안 남편은 아이들을 밖에서 만나 따로 밥도 먹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제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죠. 화가 난 제가 먼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제게 다가와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이거 줬어. 아빠 주식했었어? 우리 아빠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리고 내가 갖고 싶어한 태블릿 PC 이것도 사주셨어. 어? 정말이야? 어디 엄마 줘봐봐. 이거 그냥 계속 갖고 있다가 앞으로 큰일 닥치면 쓰라고 하셨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으면 그때 꺼내서 쓰라고. 갑자기 이걸 왜 주신 거지? 딸이 보여준 통장에는 꽤 큰 금액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식을 해서 모은 돈으로 딸의 명의에 통장에 넣어놨다고 했네요. 그리고 딸이 갖고 싶어 했던 비싼 태블릿 PC도 갑자기 선물로 주었다고 했고요. 생전 그런 비싼 것은 절대로 새 걸로 사주지 않던 남편의 이런 행동은 진짜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최고 사양의 노트북을 사주었다고 하더군요. 200만 원 가까이 하는 노트북을 사주면서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 엄마한테 비싼 거 사달라고 하지 말고
이걸로 잘 아껴서 쓰라는 말까지 했다는데 뭔가가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뒤늦게 생각난 남편의 가계부를 찾아보았어요. 가계부 안에는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쭉 간단한 메모와 함께 모든 지출과 수입의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가장 최근 것을 찾아보니 남편의 간단한 메모와 함께 병원에 갔던 지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 비용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이런 메모가 보였어요. 과연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내 분신과도 같은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사랑하는 내 아내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 수는 없는데 아내가 제발 눈치채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즐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자를 독수공방하며 내 병수발만 하게 할 수는 없어. 제발 모르게 끝까지 모르게 하자. 몇 군데나 다니면서 얻은 검사 결과는 모두 똑같았다.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최대한 빨리 예약해준 나래가 너무 고맙구나. 받아들이자. 받아들이고 준비하자. 남편의 메모에서 저는 무언가 느낌이 확 오더군요. 분명히 남편에게 뭔가 안 좋은 병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피곤해 지쳐 집으로 온 남편이 저녁도 먹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잠시 후 남편에 따라 방으로 들어갔더니 남편은 휴지를 입에 감싼 채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급하게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간 남편은 급기야 구토까지 심하게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고 온몸에는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불길한 예감에 저는 안방에는 휴지통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피가 잔뜩 묻어있는 휴지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있었던 이상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해져 있던 저를 발견한 남편은 애써 담대하고 차갑게 제게 말을 하더군요. 왜 이러고 있어? 밖에 나가서 남자도 만나고 실컷 놀다 들어오지. 지긋지다 하다며. 여보, 당신 도대체 당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 무슨 일?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얼른 나가서 놀다 와. 남자도 만나고 제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폭풍처럼 흘러내렸고 당장 남편에게 달려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여보, 아프지 마. 이게 뭐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제발. 아내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당신이야? 왜? 도대체 왜? 남편을 끌어안고 오열을 하기 시작한 저는 좀처럼 마음이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저 말없이 저를 가만히 안아주고 있었고 나중에는 남편도 함께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당신 할 수 있어. 당신 건강하게 다 나을 수 있다고. 우리 두고 어딜 가려고 그래. 나를 두고 어디를 가. 안 돼. 내가 못 보내. 나 절대로 당신 못 보낸다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여보, 정말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한눈 팔지 않고 돈 한 푼 제대로 안 쓰고 아끼면서 살았는데 왜 나한테? 나 이제 어떡해? 나 죽기 싫어 여보. 나 정말 죽고 싶지 않아. 당신과 내 새끼들 두고 내가 어떻게 가? 가지 마. 우리 곁에서 평생 지켜줘야지. 가게 어딜 가. 절대 안 돼. 당신 가면 나 따라갈 거야. 끝까지 따라가서 당신 옆에 거머리처럼 붙어있을 거야. 남편과 저는 서로를 감싸 안고 그저 하늘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흘렀을까? 잠시 후 마음의 안정을 조금 되찾은 남편은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20년 전 그때처럼
포근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남편의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서로 싸우고 헐뜯느라 이렇게 가까이에서 얼굴을 마주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 남편의 얼굴은 영 말이 아니더군요. 푸석푸석하게 건조해진 피부와 살이 빠져서 팔자주름이 깊게 패여져 마치 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더군다나 눈가 밑으로 다크서클은 왜 이리도 많이 내려와 있는지 세상에 눈을 뜨고 제대로 봐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프더군요. 여보, 미안해. 난 그것도 모르고 내가 너무 바보 같았네. 당신 이렇게 혼자 아프고 힘든데.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아픈 남자를 만나서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당신같이 매력적인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당신을 놓아주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한 일인 것 같아. 당신 나이 아직 40대인데 앞으로 반평생 어떻게 살아가. 그 대신 내게 남은 시간 동안은 이혼하지는 말아줘.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할래? 그러지 마. 내가 당신 두고 어딜 가. 갈 데도 없다고. 그러지 마. 우리 하루라도 빨리 치료 시작하고 잘 이겨낼 생각하자. 어?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셔? 어떻게 된 건지 빨리 얘기 좀 해줘봐. 나 폐암이야. 우리 아빠랑 똑같은 병에 걸렸더라고. 어느새 자기에서 말기로 진행되었고 혹시나 오진일까 싶어서 여기저기 나래가 예약 잡아준 병원 가서 검사 다시 받아봤는데 역시나더라. 수술을 받고 항암을 받아도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어. 이 바보야. 가족 걱정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몸 하나 안 챙기고 뭐 했어.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내버려 뒀느냐고. 나랑 애들은 감기만 한 번 걸려도 그렇게 큰일 날 것처럼 밤새서 간호해주더니만. 당신은 정말 바보야, 바보. 바보라고. 수척해진 남편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못해 칼날에 베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의 소리를 들었는지 아이들도 깜짝 놀라 안방으로 달려왔고 또 한 번 저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아빠를 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다시 반품하고 아빠의 건강을 되찾고 싶다고까지 말을 하더군요. 참, 삶이라는 게 뭔지.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아이를 낳고도 3개월밖에 쉬지 않은 회사를 과감히 그만두고 강원도 평창의 전원마을에 월세 집을 구했죠. 아직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갈 시기이긴 하지만 남편을 이대로 보낼 수만은 없었기에 선택한 결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4일은 남편과 함께 평창에 가 있고 3일은 아이들을 케어하러 집에 왔어요. 혹시나 혼자 있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하루에도 12번씩 영상통화를 하며 지냈죠. 그리고 암 환자에게 좋다는 약초부터 식단까지 밤을 꼴딱 새워가며 정보들을 찾아왔고 책도 사서 읽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확인하고 남편도 할 수 있고 희망을 걸었어요. 집안꼴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오로지 남편의 건강만을 위해 달렸습니다. 거짓말처럼 남편의 병이 다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남편은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고 수술도 앞두고 있었기에 그곳에서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급격하게 몸이 좋지 않을 때의 일을 대비해서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눈이 내리자 제 마음은 더욱더 급해졌고 어쩔 수 없이 평창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다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죠. 그때는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어요. 무엇이든지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남편은 그 후로 수술을 한번 하고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몰라보게 수척해버렸고 머리숱도 거의 없어졌어요. 특히나 항암을 받고 오는 날에는 일주일 정도 몸살에
두통까지 시달렸기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저려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한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온 생활의 패턴이 무너진답니다.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전히 제정신일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정신이 한쪽에만 쓸려 있었으니까요. 화장이나 옷차림 따위는 이미 저재상 이야기였고 아이들의 학업 성적과 학원비도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서도 원비나 교재비가 제때 들어오지 않아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여쭤보실 정도였으니까요. 아둥바둥 몸부림을 치면서 저는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서서히 마지막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증은 날이 갈수록 세게 왔지만 남편의 표정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그런 평온함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한 차례의 폭풍 같은 통증이 있고 난 후 병실에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너무 고마워. 당신 나를 위해서 애써주는 거 나 잘 알아. 정말 고맙고 감사해. 그때 그 경호학원에서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일이었어. 내가 가고 나면 죽은 나한테 너무 매여있지 마. 당신 지금도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자야. 알았지?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마. 꺼내지도 말라고. 됐어. 가긴 어딜 가. 죽긴 누가 죽어. 절대 안 돼.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 알았어. 당신 허락 없이는 절대 안 갈게. 그래, 당신이 날 웃게 한다. 고마워. 정말 고맙고 사랑하고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는 힘없이 축 처진 모습으로 미소를 지어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거의 마지막 미소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남편의 상태는 더더욱 악화되었어요. 점점 더 뼈만 앙상하게 말라갔고 고통은 2배, 3배로 찾아왔죠. 수술의 희망을 걸어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수술 이후에 다른 곳으로까지 전이가 되었고 항암 치료 자체도 의미가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저는 미처 그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끝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한 채로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딱 1년째 되던 달에 저희 가족의 품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장례식과 발인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때는 거의 기억이 없었던 것 같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시신을 했고 중간중간에는 기억도 나지 않은 일이 있을 정도이니까요. 장례식장에 온 손님들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고 제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는지도 신경 쓰지 못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시동생들이 거의 모든 일을 해주셨던 것만 기억이 나네요. 마지막 발인 때 남편의 관을 붙들고 얼마나 애원했는지 모릅니다. 제발 저기만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혹시 다시 살아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관을 열어달라고요. 남편이 따뜻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손길을 느끼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어린아이처럼 관을 붙들고 울어대던 저를 부모님께서 달래주셨고 저는 또 한 번 그곳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는 병원에 입원을 했고 눈을 떠보니 하루가 더 지나가 있더군요. 병원에 찾아오신 시어머니는 못난 부부 만나서 애비 병까지 그대로 옮았다며 하늘을 원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평생을 모으신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앞으로 큰 돈 들어갈 때 있을 거다. 그때 꼭 쓰길 바라마. 이제 나 안 찾아와도 돼. 며느리 노릇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우리 손주들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만 보여줘. 이 노인네는 그냥 그거면 충분하구나. 미안하다 애미야. 저는 그 통장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홀로 계신 시어머님이 앞으로의 여생을 사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었거든요. 억지로 다시 시어머님의 가방에 넣어서 보내드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천사 같은 시어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를 많이 밀어내시려고 노력하시더군요. 일부러 전화도 잘 받지 않으셨고 본인의 생신 때에도 약속이 있다면서 밖에 나가신다고 오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제게 주셨다가 실패하신 통장도 끝끝내 아이들을 통해서 보내셨더군요.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의 간단한 메모까지 함께요. 그 메모에는 부디 저의 앞날을 위해서 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부탁한 마지막 유언이었다고요. 자신의 며느리로서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면서 꼭 자신의 아들의 유언을 들어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여러 가지 문서들이 집으로 도착하기 시작하더군요. 돈 100원까지 아껴가면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작은 오피스텔 하나와 암보험금과 사망보험금에 대한 안내문, 그리고 나래 씨에게서 온 편지까지도요. 오피스텔 같은 건 제가 알지도 못했었는데 어느새 남편은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었더군요. 남편은 죽음을 문턱에 두고 이미 많은 것을 정리했나 봅니다. 제가 혹시라도 아이 둘을 데리고 힘들게 살아갈까봐 그랬나 봐요. 특히나 나래 씨에게 부탁해서 제게 전해준 편지를 보고는 남편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편지 내용의 일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 준비도 없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가족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 난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어쩌면 나는 내가 이런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네. 결혼을 했을 때부터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은 걸 보면 말이야. 그동안 참 답답했지? 나 같은 꽉 막힌 놈이랑 사는 결혼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을 찾을 거니까 그런 줄만 알아. 정말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맙다. 당신의 행복한 모습을 하늘에서라도 꼭 보고 싶으니까 앞으로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하고 또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남편의 이 편지는 지금도 제 지갑 속에 들어있답니다. 가끔씩 너무 보고 싶어 힘이 들 때면 이 편지를 꺼내서 읽고 있어요. 오늘도 이 사연을 쓰기 전에 남편의 편지와 사진을 보며 눈물 찔끔하고 시작했어요. 아직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남편은 아마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있겠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이들은 아빠가 준 선물을 아직도 고이 아껴가며 사용하고 있답니다. 아빠를 닮아서인지 둘 다 성격이 차분하고 꼼꼼해서 쉽게 고장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를 안 닮은 게 이럴 때는 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몇 년 후면 군대도 가고 시집 간다는 말도 할 텐데 벌써 그 생각을 하면 마음 한쪽 구석이 허전해져요. 저만 남겨두고 모두 다 제 곁을 떠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각자 자기들의 생활이 있으니 제가 서운해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답니다. 남편의 유언대로 저도 제 앞길을 위해서 살아가야겠죠? 저도 저의 앞날을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도 남편이 물려준 유산 덕분에 생활고로 허덕이지 않고 말이죠. 앞으로는 남편 말대로 남은 여생은 마음껏 웃고 마음껏 사랑하며 지낼 거예요. 그래야 먼 훗날 다시 남편을 만났을 때 칭찬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다시 태어나서 남편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참 좋아하던 예쁜 가을 하늘을 보며 오늘도 앞으로 전진해 보겠습니다.